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금융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든 소식입니다. 네, 바로 월가의 그야말로 거물은행 10곳이 손을 잡았다는 거죠. G7 국가 통화, 그러니까 뭐 달러나 유로 같은 주요 통화의 가치가 딱 고정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큰 뉴스일까요? 사실 이미 뭐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많은데 말이죠. 은행들이 만드는 건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한국 시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저희가 한번 쉽고 명쾌하게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이번 발표 내용부터 좀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은행들이 모인 거고 뭘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야말로 금융계의 뭐랄까 어벤져스급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계 은행들은 뭐 당연하고요. 유럽의 UBS, 도이체방크, 산탄데르, 바클레이스, BNP 파리바, 또 아시아의 MUFG, 캐나다 TD은행까지 진짜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글로벌 탑티어 은행 10곳이 컨소시엄을 만든 겁니다. 와, 정말 쟁쟁하네요. 그렇죠. 이들이 하려는 건 뭐냐면 미국 달러, 유로, 일본엔, 영국 파운드 같은 이런 G7 국가 통화 있잖아요. 여기에 가치가 1대1로 딱 연동되는 이걸 패깅이라고 하죠. 이런 스테이블 코인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또 시험해보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요? 그럼 뭐 당장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막 시중에 풀겠다 이건 아니군요. 약간 기대했는데 조금 김새는 느낌도 있는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방향성입니다. 당장 상용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가능성 검토 단계라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1대1 준비금 기반 원칙을 아주 명확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코인 가치만큼 실제 현금성 자산을 은행이 확실하게 보유하고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준비금 문제. 이거 예전에 논란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과거 일부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준비금 문제 때문에 신뢰성 논란이 있었죠. 이걸 염두에 둔 아주 중요한 선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둘째는 이들의 목표 설정 방식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같은 공공 블록체인,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게 하면서도요. 동시에 기존 은행 시스템이 가진 그 최고 수준의 규제 준수, 리스크 관리, 법규 준수 이런 기준들을 충족하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은 가져가는데 은행 수준의 안정성과 규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 뭔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도전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파일럿의 핵심이고요. 또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랄까 뜨거운 얼음을 만들겠다는 시도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은행들은 바로 이 어려운 도전을 통해서 미래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 거물급 은행들이 모인 만큼 그 포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거대 컨소시엄이 등장한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배경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상황을 좀 봐야 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요. 테더, USDT나 서클, USDC 같은 미국 달러 연동 코인이 거의 뭐 90% 이상 압도적입니다. 네, 거의 다 달러 코인이죠? 그렇죠.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이 과실을 소수의 민간 기업들이 거의 독식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전통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성장하는 시장을 더 이상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 바로 규제와 신뢰. 이걸 무기로 이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판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해진 겁니다. 기존 플레이어들한테 약간 선전포고하는 느낌도 좀 드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둘째로는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카라고 암호자산 시장법이죠. 이게 시행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금융당국 간의 규제 주도권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네,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먼저 우리는 이렇게 규제 친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모델을 딱 제시하면서 시장과 규제 논의를 좀 주도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미리 약간 모범 답안 같은 걸 제시해서 규제 방향에 영향을 주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참여은행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토큰화된 자산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 연구를 쭉 진행해 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과거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죠. 거기서 추진했던 리브라 프로젝트 실패에서 얻은 교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리브라 기억나네요. 네. 리브라가 참 혁신적이긴 했지만 결국 각국 규제 당국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좌초됐잖아요. 은행들은 그때 경험을 통해서 규제 당국이랑 충돌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소통하는 게 우선이구나. 훨씬 더 규제 친화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배운 거죠. 이번 컨소시엄은 어떻게 보면 그 학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요인들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점이네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기존의 USDT나 USDC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하고요. 이번에 은행들이 만들려는 이 스테이블 코인.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발행 주체가 은행이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그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신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첫째, 준비금 관리 방식부터 달라요. USDT나 USDC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외부 신탁회사나 커스터디 업체를 통해서 준비금을 관리하죠. 그리고 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네, 감사 보고서 같은 거 내놓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종종 그 투명성이나 또 준비금으로 뭘 가지고 있는지 그 자산의 안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죠. 반면에 이 은행 컨소시엄 모델은 참여은행 자체의 자산, 그러니까 은행 대차대조표상에 준비금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십 년간 확립된 아주 엄격한 은행 규제, 감독, 감사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거죠. 아, 이론적으로는 이 준비금의 안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훨씬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코인이 저희 믿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외치는 느낌이라면 은행 코인은 우리는 법이랑 제도로 이미 검증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가깝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둘째는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 글로벌하게 통일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제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행 모델은 처음부터 기존의 은행법,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고객 확인 의무 같은 이 금융규제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준수하는 걸 전제로 설계됩니다. 규제 준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네, 은행이니까 당연하겠네요. 그렇죠. 셋째는 블록체인 활용 방식의 차이인데요. 민간 코인들도 대부분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하잖아요. 은행 컨소시엄 역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여기가 기술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떻게 그 개방된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은행 수준의 엄격한 통제를 구현할 거냐 이거죠.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허가된 사용자만 거래에 참여시키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나 특정 국가나 지역 사용자의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는 지오패싱 기술 또는 블록체인상에서 자금 세탁 방지 규칙 같은 걸 자동으로 실행하는 온체인 규칙 엔진 이런 기술들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체인 규칙 엔진이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긴 하는데 아무나 쓸 수는 없는 약간 통제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온체인 규칙 엔진. 그게 뭔가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온체인 규칙 엔진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블록체인 자체에 특정 금융 규칙을 심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소는 제재 대상 리스트에 있으니까 거래 불가라던가 하루에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까지 같은 규칙들을 미리 코드 형태로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어긋나는 거래 시도는 아예 블록체인상에서 자동으로 차단되거나 걸러지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보고 검토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규제를 자동으로 집행하는 거죠. 와,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그 투명성이나 효율성은 좀 가져가면서도 규제 준수라는 그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블록체인 기술이랑 금융 규제가 만나는 최전선에 있는 기술이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네 번째 차이점은 뭔가요? 네 번째는 주요 사용처의 차이입니다. 기존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 사고팔 때 쓰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고 하죠.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에서 예치하거나 대출할 때 주로 이런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부에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은행 컨소시엄의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간의 아주 큰 금액, 거액 자금 이체라든가 앞으로 발행될 토큰화된 증권이나 채권의 결제 수단, 아니면 국가 간 무역대금 결제나 외환, FX 거래의 효율화, 이런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의 금융거래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용 목적 자체가 좀 다르군요. 그럼 마지막 차이점은 역시 리스크 관리일까요?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있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발행사의 운영 능력이나 재무 건전성, 또 해킹 위험 같은 것에 대한 우려가 늘 존재하잖아요. 반면에 은행 모델은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된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또 규제 당국의 상시적인 감독 체계 안에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체계적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관리 방식이나 감독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단순히 그냥 발행 주체만 다른 게 아니라 근본적인 철학이나 작동 방식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그럼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들을 테스트하게 되나요? 이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집중적으로 테스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세틀먼트입니다. 지금 국제송금이나 무역대금 결제하려면 여러 중개은행 거치고 시차 문제도 있고 해서 며칠씩 걸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답답하죠.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이 과정을 거의 실시간, 그러니까 거래 당일, T+0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간하고 비용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둘째는 토큰화된 자산 결제, 토크나이즈드 에셋 세틀먼트입니다.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형태로 발행되고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 토큰화된 증권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은행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이른바 DBP, Delivery vs Payment, 증권 인도 동시 대금 결제 시스템을 테스트합니다. 증권 발행 시장이나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청산 같은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DBP. 이거 되면 거래 상대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셋째는 기업 자금 관리, 트레저리 앤 캐시 매니지먼트, 효율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나라의 지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각기 다른 통화로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은행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 이걸 풀링이라고 하고요. 혹은 특정 프로젝트별로 자금을 딱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기능을 시험합니다. 기업의 재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넷째는 리스크 관리 및 규제 기술 검증입니다. 이게 단순히 효율성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오펜싱, 그러니까 특정 지역 거래 제한하는 거, 또 제재 대상 리스트랑 연동해서 거래를 차단하는 거, 실시간으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를 자동으로 탐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거. 이런 규제 준수 기술들이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 역할도 수행합니다. 규제 당국한테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명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군요. 그렇죠. 마지막 5째는 제한적인 소매 결제, 리테일 페이먼트 개념 증명입니다. 당장 일반 소비자들이 쓰는 결제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파일럿의 일부로 특정 가맹점이나 파트너 기업들 사이에서 소매 결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시험해보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상업화보다는 기술적인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군요. 그럼 이 파일럿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성공의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반대로 이 야심찬 프로젝트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나 뭐 예상되는 리스크 같은 건 뭘까요? 네, 성공의 핵심 조건은 결국 신뢰와 효용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성격, 그리고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하고요. 둘째, 준비금 보유 내역이 투명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또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아까 말한 KYC, AML 같은 규제 기술들이 안정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론적인 장점을 넘어서 실제 기존 시스템보다 얼마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그 효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결국 증명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됩니다. 우선 이런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이 너무 커지면 이게 중앙은행의 토화 정책 효과를 좀 약화시킨다거나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성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시적인 우려가 있고요. 둘째는 기술적 오류나 해킹 아니면 운영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에 그 책임 소재나 피해 보상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셋째는 10개 은행이나 참여하지만 각자 다른 시스템이나 표준을 고집하면 서로 다른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간의 호환이 잘 안 되는 파편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사용자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제한하게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각국 규제 당국이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조건을 달아서 허용할 것인지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금융 안정을 해치지 않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정말 성공과 실패를 가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월가 은행들의 움직임이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소식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소식은 한국 시장에도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크게 한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 가속화 가능성입니다. 만약에요, 이번 G7 통화 기반의 은행 스테이블 코인 모델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고 이게 일종의 글로벌 표준처럼 자리 잡게 된다면요. 국내에서도 우리도 원화 기반의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겠군요. 그렇죠. 특히 이걸 국내에 도입하려면 기존의 외환거래법이나 특정 금융정보법, 흔히 특금법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연계된 자금이동 규칙인 트래블룰, 또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여러 법규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겁니다. 우리 금융환경에 맞는 한국형 모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규제 문제가 복잡하겠네요. 둘째는 국립페이지갑 서비스와의 관계 설정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이 아주 강력한 플랫폼 기반의 간편결제, 디지털 지갑 서비스가 시장을 꽉 잡고 있잖아요. 만약에 달러나 유로 기반의 이 은행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도 사용될 길이 열린다면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페이 서비스들이랑 경쟁하게 될지 아니면 서로 연동해서 시너지를 낼지 혹은 국내 업체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이나 수탁 파트너 역할을 하게 될지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핀테크나 결제 시장의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죠. 어쩌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해서 쓰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 중 하나입니다. 셋째는 기관 투자 및 증권용 토큰 ST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형 토큰 STO 시장을 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 기술 DLT 기반의 새로운 예탁결제 시스템 도입 논의도 있고요. 네, STO 이야기가 많죠. 그렇죠. 이런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거래 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온체인 머니, 즉 블록체인상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신뢰도 높은 은행들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이 온체인 머니의 역할을 할 아주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STO 시장이나 DLT 기반 금융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결과적으로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네요.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요. 월가 거대 은행들의 이번 스테이블 코인 공동 파일럿 발표는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은행 규제 프레임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디지털 금융의 핵심이 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표준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고 주도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야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저희가 짚어봤듯이 실제 상용화까지는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커블릭 블록체인의 개방성과 은행 수준의 규제 준수라는 어찌 보면 이 양립하기 어려운 두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최대 관건이 될 텐데요. 만약 이들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낸다면 다가올 디지털 금융시대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은행주도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한다면 과연 이것은 기존의 암호화폐 생태계에 위협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자금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 생활에 꼭 필요한 깊이 있는 정보와 또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